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석유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븐 시스터즈 나머지 두 개를 알려면 러시아 바쿠 유전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쿠 유전은 여기 있어요. 1871년에서 72년 최초의 기계 굴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노벨 가문이 등장합니다. 가계도를 보시면 아빠는 임마누엘 노벨, 아들들로 장남 로베르트, 차남 루드비그, 삼남 알프레드가 있어요. 알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 노벨상의 그 노벨 맞습니다. 둘째 루드비그가 러시아 정부에 소총을 납품하는 대규모 계약을 따냅니다. 소총에 개머리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를 물색하기 위해 형인 로베르트를 바쿠에 파견하고 로베르트는 1813년 3월 바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로베르트는 석유 산업에 정신이 팔려 테란 포도나무는 안 사고 그 돈 25,000 루블로 작은 정유 공장을 구입합니다. 그 결과 루드비그는 바쿠의 석유왕이 됩니다. 1874년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60만 배럴 이하였지만 10년 후 생산량은 1080만 배럴이 되고요. 노벨사는 러시아 전체 등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루드비그는 1888년 57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끼어듭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쿠는 아주 외딴 곳에 있어서 석유를 유럽에 내다 팔려면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 흑해까지 가야 합니다. 바쿠와 바툼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원하게 되고 그 철도는 1883년 완공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스차일드 가문은 1886년 카스피해와 흑해 석유회사를 설립합니다.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러시아 석유업계의 1인자가 되고 노벨가는 2인자가 됩니다. 1888년 러시아의 총 석유 생산량은 1879년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난 2300만 배럴로 미국 석유 생산량의 5분의 4가 넘었습니다. 세계 석유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면 1888년 미국 78%, 러시아 22%에서 1891년 미국 71%, 러시아 29%가 됩니다. 그러면서 1880년대 스탠더드 오일, 로스차일드사, 노벨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쉘입니다. 이 쉘 아니고요. 로열 더치 쉘 아니냐고요? 이건 로열 더치와 쉘이 합쳐진 거고요. 쉘부터 보시죠. 로스차일드가는 스탠더드 오일의 공격을 피해 새로운 시장인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운송수단을 강구하는데 런던에 있는 프레드 레인이라는 해운 중개인에게 연락하니까 레인은 마커스 세뮤얼을 로스차일드가와 연결시켜줍니다. 마커스 세뮤얼은 1853년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출생한 유태인이고요. 아빠 마커스는 조갑이 상인이었습니다. 동생은 세뮤얼이었고요. 마커스는 새로운 유조선을 건조해서 바툼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유조선에 싣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 아시아 시장으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92년 위렉스라는 이름의 첫 번째 유조선이 웨스트 하틀풀에서 바툼을 향해 출발, 바툼에서 브니토사의 등유를 탱크에 적재, 8월 23일 수에즈 운하 통과, 싱가포르를 거쳐 방콕까지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2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수송되는 석유의 90%를 세뮤얼 그룹이 운송하게 되고요. 마커스는 아빠의 사업을 기르기 위해 회사 이름을 쉘로 바꿉니다. 마커스는 운송업만으로는 불안해서 새로운 원유 공급체를 찾습니다. 1895년 보르네오 동부 코테이에서 채굴권을 획득하고 1897년 2월 유정을 발견하고 1898년 4월 석유 분출이 시작됩니다. 보르네오 원유는 등유를 거의 생산하지 못했으나 정제하지 않은 상태로 연료로 사용 가능했고요. 마커스는 선박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자고 영국 해군에 최초로 제안한 인물입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10년 동안 거절당합니다. 이제 로열 더치입니다. 시작은 동수마트라 담배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아이엘코 잔스 질케러입니다. 질케러는 1880년 수마트라 해안의 늪지대에 있는 열대 농장을 방문해서 석유를 발견하고 석유를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랑카티 지역의 술탄액에서 수마트라 북동쪽에 있는 텔라가 사이드라는 곳을 확보하고 1885년 봄 최초 유정 불척에 성공합니다. 네덜란드 국왕 윌리엄 3세로부터 로열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고 1890년 로열 더치사를 설립하는데 그해 가을 질케러는 갑자기 죽습니다. 후임은 잔 밥티스트 오거스트 캐슬러이고요. 1891년 굴착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더운 정글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1892년 2월 28일 최초로 시추에 성공하고요. 4월 크라운 오일이라는 상표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2년 내에 석유 생산량은 6배로 증가, 회사는 이익을 남깁니다.
1895년에서 97년 사이 생산량은 5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1890년대에는 스탠더드 오일, 로스차일드사, 노벨사, 로열더치사 등 4개 회사가 경쟁하게 됩니다. 1900년 12월 캐슬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다음날 34세의 헨리 디터 등이 임시 대표로 취임하는데 그 임시가 35년이 됩니다. 본명은 헨리 빌헬름 오거스트 디터딩이고요. 1866년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했습니다. 은행업에 투신했고 로열더치가 자금난으로 어려울 때 디터딩은 캐슬러에게 금유를 담보로 대출해줍니다. 그 인연으로 1895년 캐슬러는 디터딩에게 극동 전역에 로열더치의 독자적 무역망을 구축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러다가 캐슬러가 사망하니까 디터딩이 대표가 된 겁니다. 디터딩은 대표가 되자마자 쉘과 통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대리인인 프레드 레인을 통해 쉘의 마커스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긴 과정을 거쳐 1907년 쉘은 로열더치와 완전 통합하여 로열더치 쉘 그룹이 탄생합니다. 로열더치와 쉘은 자회사들의 주식을 각각 60%와 40% 보유했고요. 디터딩은 런던에 사무실을 차렸고 사업의 주도권은 세 사람, 디터딩, 휴고 루돈, 로버트 웨일리 코엔이 주게 됩니다. 이제 세븐 시스터즈 중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건 중동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중동의 석유 이권 쟁탈전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휘발유의 부상, 그리고 왜 중동이 중요해졌는지입니다. 석유는 1859년 타이터스빌에서 처음 시추되었을 때부터 둥이면 중요했어요. 휘발유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 전구가 발명되고 상용화되면서 등유의 비중이 작아지고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휘발유가 중요해집니다. 자동차용 휘발유 엔진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독일 엔지니어인 고틀리에프 다임러였습니다. 상용화한 사람은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1905년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중기기관차와 전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요. 미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1900년 8,000대에서 1912년 90만 2천대, 1920년대 말에는 2,310만 대로 증가합니다. 휘발유 가격도 1892년 갤런당 2센트에서 1911년 10월 갤런당 9.5센트, 1913년 1월 17센트로 인상됩니다. 런던과 파리에서는 1갤런에 50센트였고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1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유에서 휘발유를 더 많이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기존 정제 기술로는 원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연 휘발유가 많아야 2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더드 오일 인디애나의 공장장 윌리엄 버튼이 휘발유 수율을 최고 45%로 올리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버튼은 멸분의 중류장치 100대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본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나중에 트러스트가 해체된 후 인디애나는 제한을 허락하고요. 1913년 버튼의 중류장치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인디애나는 열 분해법에 의해 만든 신제 휘발유의 가능성을 발표하고 1914년부터 다른 회사들의 특허 사용 인가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특허료를 비싸게 받고요. 원래 한 집안이었던 다른 스탠더드 오일사들에게도 얄짤없었고요. 뉴저지도 1915년 불복해서 특허료를 내고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제 영국에게 중동이 중요해진 배경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수출국이었고 자기 나라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른 곳에 별 관심이 없었고요. 중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두 인물이 중요한데 존 제키 피셔 제독과 윈스턴 처칠입니다. 피셔 제독은 1904년 해군 본부의 최고위원이 되어서 6년 동안 영국 해군의 지휘권을 장악했는데 1901년부터 배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에 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에 석탄이 많이 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데 굳이 영국에 나지도 않는 석유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공은 처칠한테로 넘어가는데 처칠은 1910년 내무장관이 됩니다. 처음엔 석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1911년 7월 독일의 포함 펜더호가 모로코의 아가드르 항구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에 대한 독일의 야심을 알아챕니다. 1911년 9월 말 해군 장관이 되고 피시의 지원을 받으며 배 연료를 석유로 바꿀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서 14년 동안 세 차례 걸친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 영국 해군 역사상 최대의 화력과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 함정이 석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석유 확보가 중요해진 거고 중동을 기웃거리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예긴 씨의 주장이고요. 실은 그전 1905년부터 영국 정부와 비밀정보부는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앵잘시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는 본격적인 석유 정탈전이 시작되는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이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